저번 이제는 반대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하고는 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집값 하락론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분들의 특성은 뭐냐? 가면 이제 가격 빠집니다. 모 연구소 저기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뭐 선땡땡 그분 같은 경우는 벌써 10여 년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합니다. 집값 떨어진다. 근데 저도 사실 상승론하고 저는 상승론 하락론을 같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양비론자인데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전 양쪽에서 욕 먹어요. 회색 분자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뭐 박쥐다. 여기부터 단다.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어떨 때는 상상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하면 하락한다고 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렇게 되는 건데 원래 경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는 거야. 상승했다고 이게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빠지지 않죠.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상승하는 거고. 이건데 뭐 양쪽에서 막 욕을 박쥐 같다 이러고서 그래서 진짜 졸지에 제가 박쥐가 됐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상황이니까 그게 현실이야. 그게 팩트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집값 하락론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자. 집값 하락론자. 집값 하락론자는 많은 무주택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분석적 관점이 아닌 감정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봅니다. 수익 창출은 컨설팅 등 부동산 수수료가 아닌 유튜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함. 예, 이분들은 상승론자하고 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상승론자들은 옆에 펌프질하는 사람들이야. 좋아요 해서 막 옆구리 슬슬 긁는 사람들 있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 괜히 부추겨가지고 막 일절질게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이제 상승론자면 이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무조건 일어서면 주저앉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인기가 되게 높아요. 왜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는 대충 상승론자들은 눈치를 채거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기승전 광고거든. 나중에 꼭 뭔가 나와. 특정 지역이 나오고 특정 대상 상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대충 눈치를 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정반대야. 진짜 이제 집값 하락합니다. 너무 올랐어요. 보세요. 지금 몇 년 동안 가격이 거의 2배가 됐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됩니다. 가격 빠집니다. 빠지면은 폭락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막 거의 어떻게 보냐 공포 분위기. 이걸 소위 말해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좋은 게 뭐냐?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 소유자들이 5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0명이면 50 몇 명, 50 한 서너 명 정도가 집 소유자고 나머지 47명은 집이 없어요. 무주택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무주택자들. 아주 열광을 하는 거야. 거의 이분들은 거의 뭐 교주 수준입니다. 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무주택의 서로 그렇잖아요. 사실 그럼 집이 없는데 막 전세 살고 있는데 막 집값이 막 폭등해봐요. 그러면 정말 속상하거든. 그거 밤에 잠 못 자거든. 그잖아요. 난 잠 잘 잔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속상한 거야. 왜? 자꾸 내 집 마련에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폭등한다 그러면 막 속상해 미치겠는 거야.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막 힘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염원이야. 제발 좀 이분들 해가지고 집값 좀 떨어졌으면. 왜? 집값 떨어지면 내가 좀 구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 하락 문제한테는 거의 그냥 거의 뭐 교주 수준의 그냥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되게 당위성이에요, 이분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 이게 올라가거든. 그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미치겠는 거야. 왜? 집값이 떨어져줘야 되는데 몇 년째 지금 집값은 떨어진다. 너무 지금 소득 대비 가격이 너무 올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짜 너무 비싸다. 아니에요. 그거 분석 잘못됐어요. 전 세계요. 홍콩, 뉴질랜드 3년 동안 집값 2배, 3배씩 쳤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집값 사실 안 뛴 거예요. 별로 안 뛰었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이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왜 양쪽 완화한다고 해서 가격 돈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갔어요? 주식 부동산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값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니었다니까요. 홍콩 같은 경우는요 불과 2년 사이에 집값이 3배 뛰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호주, 뉴질랜드, 오죽했으면 일본에 그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의 집값이 뛰고 있어요 지금. 그럴 정도로 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한국도 많이 뛰었거든. 근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좀 이 사람들이 이제 미치겠는 거야. 왜 이제 곧 집값 하락합니다, 하락합니다 해서 계속 올라갔으니까. 저도 사실 몇 년 전, 작년, 재작년 그때 사실 저도 여러분들 제도 뭐 지금 계속 오래 드신 분도 있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대책이 너무 강력한 게 나니까 이제 집값이 잡힐 거고 이제 일부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일부 빠져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 사실 저도 참 난처하더라고 입장이. 근데 변수들이 막 생겨버리고 또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게 뭐냐면 플레임 정책을 합니다. 시장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무리 정부 규제 정책이 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2중, 3중, 4중에서 촘촘하게 한들 시장은 뭐다? 물이다라고 했어요. 물. 그거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82 대책, 9.13 대책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좀 빠졌다가 다시 재차 상승했죠? 그 프레임은 뭐였죠? 기승전 공급 부족. 그거예요. 왜? 그래? 더 이상 못하네? 더 이상 공급 안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공급 부족하겠네? 딱 시장만 프레임 정책. 그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좋아? 뭐, 가격, 뭐, 재건축 무슨 규제 나와, 무슨 재개발 규제 나와, 공급 규제 나와, 수요 억제해, 이런 규제들이 나오면, 그래? 결국은 뭐야? 공급 부족하겠네, 서울은. 특히 강남은. 이 프레임을 딱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뭐요? 그 프레임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큰 손들이, 쉽게 말해서 뭐야? 서울로, 강남 주택, 아파트 살려고 관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왜? 똘똘한 채니까. 예전 같으면 10년 전만 해도 지방의 큰 돈들은 사실 지방에 사셨지 서울에 집 잘 안 썼어요. 굳이. 근데 하도 8.2 대책, 9.13 대책으로 자꾸 뭐야 강남만 이슈화를 만들어줬잖아. 그리고서 뭐야 다주택자들 중과 산다고 막 엄청나게 공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한 차만 있어야겠네? 그 한 차는 어떻게 해? 내가 지방에서 가질까? 아니야. 강남에 사야지. 그리고 강남은 몰려온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뭐야? 똘똘한 한 채. 또 기승적 공급 부족 프레임을 건 거예요. 시장에서. 거기 또 컨설팅들이 얼마나 달려붙어서 그 작업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빠지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 또 올해도 올 뭐 4월, 5월 달 마찬가지였죠. 다시 또 재건축 또 상승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은 계속 그 규제에 대해서 반응해가지고 이런 틈새를 또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정책은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어쨌든 간에 아무리 촘촘해도 구멍은 있고 그 구멍 빠져나가면은 왜? 결국 기승전 공급 부족이잖아요. 서울 특히 강남은 더 이상 만들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재건축 눌리니까 어떻게 해요? 재건축 공급은 안 되죠. 왜? 그러면 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까지도 좀 국가가 생겼어요. 사업성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조합 사업을 진행한다 안 한다?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강남 재건축들이 지금 정권 바뀌면 하자라는 얘기도 있나 봐요. 그 얘기는 뭐야? 공급 못한다는 얘기죠? 공급 못하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기득권 중에서 어떻게 최근에 입주한 신축들. 그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절대로 정책은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틈새는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실 하락을 어떻게 보면 상승론은 너무 장사꾼 같아가지고 제가 싫어가지고 이 하락론에 저도 힘을 실어줬었는데 사실 저도 틀렸어요. 왜? 시장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몇 년 계속 틀리다 보니까는 이제 입지가 불안해진 거야. 왜 그랬냐면 막 댓글들 와서 올라간 거 보니까 당신 말 믿고서 지금 몇 년째 집안 살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뛰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막 하소연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봐서 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왜 그러면 이거 진짜 나한테는 별거 아닌 거 내가 그냥 알려주지만 이거 듣는 사람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생사가 걸려 있는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만 믿고도 지금 몇 년째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락못하고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막 그렇게 댓글이 올라갔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이거 조심해야겠다. 사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정말 거의 뭐 진짜 막 진짜 주문을 외우듯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집값이 집값이 빠집니다가 아니에요. 2, 3년 전만 해도 집값 하락합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면 지금은 이제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집값은 이제 빠져야 됩니다. 이제는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라고 주문을 걸더라고. 빠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톤이 맡기더라고. 그래서 참 속으로 참 이렇게 좀 그랬는데 진짜 이건 좀 근데 사실 그럼 이분들은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하지? 이분들은 이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경제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개인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업을 안 하니까 부동산 뭐 수수료나 피나 무슨 이런 걸 안 받겠지요. 그 대신에 뭐를 하냐? 바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진짜 거의 광신도 수준이에요. 몇십만 명이 구독자예요. 그러니 뭐 하나만 올리면 그냥 막 이렇게 왜 사실 많이 위로가 됐잖아요. 저도 사실 상승론 하락론이면 저도 사실 하락론에 사실 포함이 됐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았거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은 합리와 논리만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심리적인 게 너무 크단 말이야. 심리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심리라고 했어요. 심리. 그죠? 그러면 중기에서 그러니까 심리는 보통 이제 3개월, 늦어도 6개월 이상은 넘어가진 않는데 그때 제일 힘을 발휘하면 딴 거 안 해. 필요 없어. 수요 공급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뭐예요? 심리야, 심리. 그러니까는 어떻게 시장에서 바로 이런 컨설팅들이 모여가지고 뭐냐? 이 심리에 관련된 정책 프레임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기승전 공급 부족이고 똘똘한 한치 심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약간 강력하지만 오래 못 가죠? 6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는 중기적으로 간다 그랬죠? 중기에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정책이라고 했어요. 정책. 요거는 약발이 한 1년, 2, 3년 갑니다. 1년 정도 가요. 근데 이것도 약발은 다 하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결국 뭐가 힘을 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몇 년씩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심리적인 게 너무 강해요. 순간에서 한 스팟에서 그러니까 한두 달에서는 이거 갖고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지는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는 이 심리를 갖고 자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예요? 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확 몰리죠. 그리고 확 빠져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분들은 자 처음에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무주택자들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값이 상승할수록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점점 과격한 양상을 띱니다. 예, 과격한 양상을 띱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집값은 떨어질 거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잖아. 이 털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무조건 집값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정부한테 더 강력한 거 막 요구하고 막 보이세요 막 왕창 올리세요. 막 이래요. 이제는 잡아야 합니다요. 근데 왜 정부는 왜 못 잡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이 톤들이 과격해져요. 자, 이 사람들은 뭐다? 한마디로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선동가예요. 사실 선동가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 그러니까 여기 상승론자나 하락론자나 사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얘기들은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게 어떤 이분들이 하는 것들은 특정한 한 파트만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전체를 얘기를 못해요. 왜? 전체를 얘기하면 사실 상승 요인이 난 상승 논자니 하락 논자니 라고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 좀 선동거라고 쓴 거는 그만큼 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고 점점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점점 과격해져요. 표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분들이 제가 한편으로는 강연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국회 선거 나가려고 이러는 건가? 선거를 지금 바라보고 이러는 건가? 난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거의 뭐 당위성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당위성 저도 되게 공감을 해요.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너무 지금 과하니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상대 너무 이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대안책들을 제가 또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네? 강남 집값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분들처럼 거의 뭐 교주가 아니니까 과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도 주문을 하는 이유가 왜 너무 이 양극화가 너무 심화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사회 문제가 이게 심각해져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집값 상승 논자와 하락 논자가 있으면 저는 차라리 하락 논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왜? 이분들은 그래도 당위성, 대다수 좀 뭐랄까 없는 약자들한테 편을 들기 때문에 물론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인지는 뭐 딱 중요하진 않아요. 나름대로 다 목적은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방향론적으로는 경제적 약자들 편에 서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힘을 실어주려면은 저는 하락 문제에서 사실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에 100%가 틀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70%에서 80%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20%가 너무 과격해서 조금 걱정인 것이지 차라리 앞에 얘기했던 그 집값 상승론자들 한마디로 장사꾼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분들이. 제가 하기에는. 왜? 저도 이분들이 70에서 80%는 동의하기 때문에. 다만 20%가 너무 좀 과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근데 어쨌든 집값 상승론이나 하락론이나 어차피 완전하진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균형적인 시각. 이 부동산은 경제의 일부로서 경기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특성. 이게 사실 경제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네? 경기가 좋아졌어. 그럼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이게 영원히 올라가진 않잖아요. 왜? 아무리 경기가 영원히 좋아지진 않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꼭지에 다다라요. 그럼 이때부터는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락세를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으로 가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영원히 빠지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어떻게 이제 살까? 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격은 여기 탄력받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듬으로 보면 계속 이런 리듬을 타는 거예요. 대신 한 리듬을 탈 때마다 전체적으로 가격대들은 우상향을 그리는 거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확대가 되고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보세요. 지금 짜장면 값하고 10년 전에 짜장면 값하고 20년에 짜장면 값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그 10년씩 지나올 때마다 경제 규모는 그만큼 발전됐고 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다른 것도 짜장면 값도 그렇게 비싸져 올라갔는데 딴 거라고 안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결국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이게 방향이거든요. 근데 자 어쨌든 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 이건 당연히 기본 원리예요. 이걸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무조건적인 상승과 하락 전망 모두 올바른 시각은 아니에요. 네, 모든 올바른 시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시작이잖아요. 우리 또 젊은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 특정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넓은 걸 봐가지고 균형적으로 보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기예요. 이 중에 정말 전문가들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전문가들은 이미 어느 정도가 다 쌓여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것만 하면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관없는데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한 파트로만 갖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왜곡이 돼버려요.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한다. 그럼 뭐야? 이거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상승동 하나면 극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논리를 딱 갖고 와가지고 자료를 보는데 자료가 상승한 자료만 있는 게 아니죠. 하락한 자료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상승론자들은 하락한 자료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상승하는 자료들만 싹 올려요. 그래서 상승합니다. 아, 이 자료 분명히 있어요. 한국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이거와 반대되는 자료들인데 그건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상승하는 것만 딱 올려버려요. 보세요. 맞아요. 그 자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왜곡을 시켜버려요. 시장을.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요. 나중에는 균형 못해요. 절대로. 이분들의 특성 한두 번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막판에는 와장창이에요. 왜? 균형을 못 가져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바로 균형적인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다양하게 보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뭐 재테크부터 해가지고 모든 다 대선 물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보는 이유가 왜? 이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전망은 현재의 시점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미래 변수, 즉 경제 상황, 정책, 시장 반응 등 심리 등까지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다만 큰 방향 정도만 전망할 수 있는 것이.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3개월마다 거의 분기 때마다 한 번씩 이 세계 경제부터 쭉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리고선 제가 이렇게 전망치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중에서 틀린 경우도 많았어요. 왜 틀릴 수밖에 없느냐? 현재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6개월, 1년 후의 걸 봐야 돼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게 뭐냐? 뭐라고 그랬죠? 변수. 미래의 변수를 포함을 못해요, 지금은. 지금 내가 딱 6개월 후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한 달 있다 무슨 정책이 발표돼. 이거 포함 없어요. 이 변수도 그렇잖아요. 강남 집값 계속돼요. 다음 달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즉 현재 상황만을 놓고서 미래 시점을 관측하는 거기 때문에 전망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왜? 향후에 어떻게 되는 변수를 전혀 포함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떤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전문가로서 전망을 하지만은 그 전문가는 지금의 현황과 상황만을 놓고서 이 상황만을 놓고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들은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신이 아니잖아. 미래 어떤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거 아니잖아. 모르는 거야.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뭐 언제에서 뭐 얼마 솔직히 그거 누가 장담을 하는데요. 저도 가끔 합니다. 가면 뭐 내년 되면 인력 뜁니다. 인력이 뛸지 인력이 빠질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거. 근데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좀 특정되기를 원해. 어느 지역이 향후 발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면 내년 되면 한 인력 뛸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표현이 나와야 돼요. 확실한 숫자로. 그러면 그래야 뭐 1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저도 있거든. 근데 인력이 될지 인력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왜? 미래의 변수를 내가 어떻게 지금 확인하는데? 몰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미래의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건 신이 아닌 이상은 누구도 몰라요. 어떤 전문가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의 변수, 발생할 변수를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만 그럼 미래 전망 자체가 아예 하지 말고 아니죠. 뭐요? 방향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재건축 규제가 막 나왔잖아요.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향후 1, 2년 동안 재건축은 어려워지겠구나. 이 정도의 큰 방향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재건축이 어려워지면 딱 이게 바로 뒤에 또 바로 따라오는 게 뭐야?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그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을 안 하겠네. 왜? 사업 수지가 떨어지고 보니까 누가 조합에서 하겠냐고요. 예전에 조합을 하는 거,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합원들이 모아가지고 이거를 세월호나 아파트로 넓은 평수로 올려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합 사업은 100% 순수하게 민간 사업인 거예요. 근데 수지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있잖아요. 조합원이 더 지금 비싸게 하는 지금 구도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왜? 사업 수지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거 분양가 상한 대로 가격 못 올리잖아. 낮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추가 분담금을 더 올리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갔어. 조합원들이 몫이 그 추가 분담하는 비용이. 그리고 이건 로또가 돼버리는 거고. 뭐 지나간 여담이지만 앞으로 서울 쪽에서 무슨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유 불문하고 청약하세요. 이거 로또입니다. 로또. 되면 대박이에요. 왜? 지금 이 구조가 나왔어요. 이게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정부까지 가지 않겠어요? 이거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합 사업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하느냐? 이 조합 차라리 정권 바뀌면 하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도저히 이건 뭐 조합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생겼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정권 하에서 재건축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년에 정권 바뀌면 하자. 그러면 어떻게 대거 지금 중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급한 거 지금 관리청은 인간한 것도 지금 다 입주자 모집 신청하기 전까지는 다 지금 잡혀버렸기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지금 반포 주공일단지 거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관리청 인가까지 떨어지고 지금 했는데 거기가 지금 거기부터 지금 걸리게 생겼거든. 10조야 10조 그 사업지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진짜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유치할 수 있죠. 그러면 더 이상 강남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겠네? 나오겠죠. 왜? 재건축 사업이 이제 딜레이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갖고 있는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반대로 풍선 효과를 발휘겠네? 기득권으로서 보장받겠네? 그 중에서 특히 갓 입주한 2, 3년 전에 입주했던 이 물건들은 가격이 올라가겠네? 라고 유출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인 거예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이거 가격 얼마 뛸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골치 아프죠. 이거 얼마 뛴다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시장에서 얼마큼 반응이 오느냐에 따라서 1억이 될지 5천이 될지 매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올라가는 거는 상승받은 건 맞아요. 근데 모르죠. 다음 달에 갑자기 여기 또 이것들을 또 규제를 때려버리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섣불리 전망치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규제에 되니까 정부에서도 모니터링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축 건물, 아파트들이 가격 뛰네? 자,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또 예를 들어서 보유세, 아니면 양도세 준 것처럼 또 규제를 가했단 말이야. 그럼 또 조정받겠지.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지금 전망할 때 이거는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망이라는 게 100%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뭐를 할 수 있다? 방향의 흐름 정도를 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상승 논이니 하락 논이니 그거 편중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균형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상승률이 될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어느 순간에서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하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분석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분석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여러분은 이제 전문가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해요. 왜? 이렇게 지금 하듯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액션이 반응이 되겠지? 그럼 이걸 바꿔서 난 어떻게 하니?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안목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상승률 하락률 그거 빠지지 마세요. 양비로는 가세요. 양비로. 막 박쥐 소리 들으면 어때? 괜찮아. 나도 그 소리 듣고 사는데 뭘 걱정을 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굴하지 마세요. 내가 균형적인 정확한 시각을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